안녕하십니까. 책임문제보험 강사 신국산입니다. 자, 오늘은 책임문제보험 이제 11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영업에 관련된 배상책임보험 이제 학습을 다 마치셨고요. 이제 오늘 11번째 시간에는 개인 배상, 즉 영업 외의 일상생활에 관한 배상책임보험과 또 우리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배우셨는데요.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배상 책임 보험인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제가 이제 챕터를 정해놨는데요.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자녀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보험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 가정생활, 즉 경제활동, 영업활동이 아닌 나머지 가정생활이나 취미생활 이런 데서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고요. 우리 흔히 가족들 여러분들 아마 댁에서 내가 이런 보험을 들고 있는가라는 생각 잘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질병보험, 상해보험 이런 보험 상품에 끝에 자락에 보면은 특약으로 해서 보험료 월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해서 가입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일상생활이나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조금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이유는 그 취미 활동의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특히 자전거 라이더 하시는 분들, 이렇게 취미 생활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고를 내가 유발했을 때 가족 일상생활, 자녀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학교나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 그렇죠. 아이들이 놀거나 친구들하고 장난치거나 이러다가 또 다치게 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자, 일단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일상생활의 의의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의식주의 기본 생활과 가벼운 취미 생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반드시 집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의 모든 경제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을 일상생활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보험의 영역, 보상하는 영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제 일정한 범위로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일상생활의 범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활동이라는 범위에서 좀 많이 축소를 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안에 국내 국외에서 생긴 타인의 신체 상해 또는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 그래서 흔히 또 많이 발생하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사고 중에 한 유형이 우리 어디 숙박업소에 여행 가셨을 때 숙박업소에서 설치된 비품들, 특히 이제 텔레비전 같은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제 아이들 장난치다가 망가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괴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자녀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숙박업소에 설치된 비품이나 재물은 피보험자인 투숙객, 숙박업소의 투숙객이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하긴 하지만 이런 경우까지 면책을 시켰을 때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의 영역이 너무 줄어들고 또 실제 빈번히 발생하는 이런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담보가 해당되는 배상책임 보험 담보가 없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이 일상생활이나 가족 일상생활, 자녀 배상 책임 보험에서 예외적으로 그러한 경우에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는 첫째,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를 보상해 주고요. 둘째,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상해 줍니다. 자, 이 두 가지 보상하는 손해 비슷한 얘기 우리 어디서 많이 보셨죠? 그렇습니다.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에 보상하는 손해가 시설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및 시설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바로 영업배상 책임보험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이었는데요. 자, 그 시설 결국은 영업이라는 영역에서는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 그리고 일상생활이라는 영역에서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해당되는 내용을 담보하는 보험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애초에 보험증권에 해당되는 피보험자의 주소지를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 주소지가 변경됐을 때는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주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곳이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것은 신체 손해사정사 부분이지만 사실 요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은 바로 누수사고예요. 누수로 인해서 아래층이 됐든 옆집이 됐든 발생한 손해를 배상을 해주는 건 좋은데요. 자, 우리가 이런 우리 비용 손해 보상해 준다는 우리가 그 부분 학습하셨고요. 비용 손해 중에서 한도와 무관하게 보상해 주는 것이 손해 방지 비용이라는 얘기 우리가 이미 다 학습하신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하고 누수 사고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 보시면요. 자, 누수가 발생한 곳은 피보험자의 집이죠. 그런데 누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곳은 아랫집이라고 이제 예를 든다면 아랫집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해 주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이 누수의 원인을 잡아서 누수를 없애는 비용, 그렇죠. 이거를 손해 방지 비용으로 보거든요. 이때 이제 어떤 부분이 개입이 되냐면 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누수를 탐지한다는 이유로 여러 군데를 파본다든지 또 이 누수에 대한 부분을 공사한다는 명목으로 벽지부터 그다음에 집안 인테리어까지 전부 이렇게 수리하거나 교환하고 나서 해당되는 금액 전액이 손해방지 비용이다. 이렇게 해서 보험사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체 손해사정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슈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중요한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요. 자,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줘야 됩니다. 즉, 보험 계약 후 변경된 내용을 알려주는 거 어떤 의무였죠? 그렇죠. 예, 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지켜주셔야만 제대로 된 일상생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가 변경이 돼서 설사 통지가 됐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두 번째 항목인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는 어차피 일상생활 자체를 보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자,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해서 생긴 손해, 그렇죠. 이런 손해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 그리고 기명 피보험자와 동거하는 배우자.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것이, 자, 지금까지 학습하셨던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는 국문약관 기준으로 별다른 피보험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과 국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피보험자 규정이 세세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자, 근데 우리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을 비롯해서 이 개인 생활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영역에서는 피보험자가 복수, 즉 둘 이상의 피보험자가 존재하는데요. 자, 그래서 기명 피보험자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피보험자입니다. 자, 기명 피보험자와 동거하는 배우자, 따라서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라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피보험자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그런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라면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 자, 면책약관을 보시면 피보험자의 직무 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 책임. 그렇죠. 이거는 영업배상 책임보험 영역이니까 우리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서 보상해 줄 수 없을 것이고요. 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하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관련돼서 발생한 배상 책임. 자,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의 기본 원칙은 주택에 관련된 것은 보험증권을 기준으로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한도를 좁혀놨습니다. 그다음에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 이거는 뭐 같이 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족 간의 문제 내에서 처리를 해라라는 의미에서 들어간 것이고요. 폭력행위에 기인한 배상 책임,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 책임, 면책입니다. 자,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 면책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폭행 사고를 야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가 또 뭐 그런 일을 하게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폭력행위에 기인한 배상 책임 면책약관에 따라서 이 면책약관이 적용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 반드시 손해사정사 업무 중에서 검토돼야 될 내용입니다. 자, 보험사 입장에서는 폭력행위의 범위를 자꾸 넓게 해석을 하려고 하고요. 그에 비해서 피보험자가 우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또 이 폭력행위의 범위를 되도록이면 좁게 해석을 해야 피보험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실무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통지 의무. 자, 잠깐 말씀드린 내용,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약관을 개정해서요.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아니면 또는 변경된 주택의 사용 용도 등이 달라져서 그 위험이 변동이 있을 때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을 해서 반드시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일단은 보상을 해주되 다만 그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경우, 즉 뭐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둘째로 주택의 사용 용도가 달라져서 위험 자체가 달라진 경우. 자,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애초에 가입하였을 때 보험증권에 있는 주소지는 신축 아파트였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새로 이사 간 곳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이사를 갔다면 만약에 그 초가집에 통상적인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확실히 높아질 것이고요. 또 다른 뭐 전열기라든지 전기 누전이라든지 뭐 이런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상당히 커질 거예요. 이렇게 좀 제가 극단적으로 좀 예를 들어드렸지만 이 정도 차이가 되는 해서 위험 자체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면책을 하겠다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언제나 주소가 변경이 되면 이를 보험사에 알려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전체적인 우리 보험 생활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자, 보험과 관련된 우리 개인 일반인들의 생각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바뀐 내용이 있으면 보험사에 즉시 알려줘서 그 부분을 바뀐 내용을 보험사한테 그 개정된 내용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끔 개인정보가 이렇게 좀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는 주소가 주거지가 바뀐 것을 알려주라고 되어 있지만 또 우리 상해보험, 그렇죠. 뭐 이제 제가 뭐 강의하는 과목은 아니지만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 영역에서는 직업이 바뀐 거, 그다음에 운전을 하게 됐는지, 뭐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게 됐는지, 이륜차를 운전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주소나 또는 연락처 변경된 것도 알려주셔야 제대로 된 보험사의 안내장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나중에
뭐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가 된다든가 할 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변경된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꼭 발생하도록 우리 상법과 약관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은 이제 뭐 정말 상식적인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합니다. 보상하는 손해도 동일하고 면책약관도 동일한데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피보험자가 다릅니다. 첫째, 그래서 기명피보험자 그리고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의 차이점이 뭐죠? 그렇죠. 자, 일상생활에서는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만 해당했는데요. 지금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혼인관계만 해당하면 설사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실제 우리 영업 현장이나 또는 우리가 이제 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볼 때도 지금 현재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거의 없고요. 전부 다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내지 일부 보험사에서는 자녀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현재 우리 실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품의 취급 자체가 조금 달라졌어요. 이유는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하고 거의 다 동일한데 오히려 피보험자 범위가 넓기 때문에 피보험자분들에게 즉 가입자분들에게 훨씬 유리한 상품입니다. 자, 세 번째, 기명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즉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동거 친족. 자, 친족이라는 것은 민법 70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요. 자, 혈족으로는 8촌까지도 친족입니다. 즉 피를 나눈 관계는 8촌까지도 친족이기 때문에 작은 삼촌의 자녀, 우리 몇 촌이죠? 네, 4촌입니다. 4촌. 4촌 이상이 8촌이면 사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뭐 누구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먼 관계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동거 중인 친족이면 피보험자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명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는 친족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미혼 자녀라고 했는데요. 같이 살고 있으면 친족인 것이고요. 그렇죠? 친족에 해당되니까 피보험자 세 번째 항목에 따라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따로 살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뭐 군대를 물론 이제 직업군으로 군 생활을 하는 것은 좀 다르고요. 예, 왜냐하면 그때는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단순히 이제 일반 뭐 복무를 위해서 입대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타지에 학교로 유학을 가 있다거나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게 맞겠죠. 뭐 등록금부터 용돈부터 생활비부터 전부 부모님들이 주고 있는 상황일 테니까 자,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면 여기 지금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이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혼인을 했거나 또는 혼인을 하지 않았어도 뭐 취업을 해서 직업을 가져서 독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새로운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그 자녀 이름을 하나 들어두는 게 맞는 내용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자녀배상책임보험입니다. 자녀배상책임보험도 뭐 기본적으로는 앞에 두 보험과 다 동일한데요. 조금 면책약관이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유의 있게 봐주시고 아까 앞에서 봤던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범위 4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도 좀 유념 있게 유의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면책약관을 보면 자녀와 동거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 이것도 앞에 있는 면책약관이 유사한데 약간 내용이 다르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 자녀 또는 자녀의 지시나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한 배상 책임, 뭐 폭력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 면책이라는 약관하고 유사하긴 하지만 조금 내용을 달리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취지 면책 약관의 취지 자체는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이 부분 조금 차이점이 있으니까 유의 있게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인데요. 자,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을 마지막으로 우리 기본적인 임의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한 영역은 모두 학습을 마치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을 진행해온 과정이 과연 지금 우리가 포지션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자, 우리 책임근제보험에서 일단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그 다음에 책임보험의 이론, 그 다음에 영업배상 책임보험, 그리고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 관련된 개인배상 책임보험, 마지막으로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까지 학습을 하면 임의보험에 대한 학습이 모두 이제 종결이 되는 것이고요. 남아있는 배상 책임보험 영역은 이제 의무배상 책임보험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과목의 제목이 뭐죠? 네, 책임근제보험인데요. 책임보험에 대한 내용은 모두 끝나는 것이고요.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근제보험, 이제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의 이제 준말인데요. 근제보험 영역과 그 다음에 손해액 산정하고 하는 부분만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임의배상 책임보험의 이제 마지막 단계가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것에서 이제 생산물이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제조, 가공, 공급한 생산물하고 시공한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제조물이 있을 것이고요. 음식물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완성 작업 위험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는데, 자, 이 중에서 일반 제조물과 음식물류는 사람의 손이 간, 즉 가공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가공의 과정을 거쳤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제조물 책임법에서 들어보셨죠? 제조물의 정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일반 제조물과 음식물은 제조물 책임법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따르는 것이고요. 자, 완성 작업 위험이라는 것은 일을 완성하고 누가 하겠죠? 도급업자가 하겠죠. 그렇죠? 도급인이 지시한 일을 도급업자가 완성하고 그 완성된 일을 누구에게, 그 일을 완성을 지시한 도급인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거기서 떠나요. 그렇죠? 이랬을 때, 이러고 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도, 자, 도급업자가 어떤 작업, 예를 들어 아파트 재건축을 하기로 해서 아파트 재건축이 다 끝났어요. 이제 뭐 조경도 다 끝나고 입주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건설사가 해야 할 일은 모두 끝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건설사는 장비와 인력을 전부 다 철수하고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붕괴가 됐어요. 이건 뭐죠? 그렇죠. 사람이 가공한 물건에 내재된 하자가 붕괴라는 사고로 발생한 것이죠.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핸드폰을 구입했는데 핸드폰의 배터리가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폭발해서 핸드폰을 사용하던 중 피해가 생겼다 하는 거와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은 모든 생산물, 제조물과 음식물 플러스 천연물, 사람이 채취한 천연물에 더하기 완성 작업 위험까지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서 담보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보다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의 생산물의 범위가 넓다라는 것은 맞는 명제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조업자의 책임은 당연히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요. 제조업자라는 것은 결국은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자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표시업자, 표시제조업자,
그래서 뭐 이제 우리 PB 상품이라고 흔히 많이 얘기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땡땡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실제 그 포장지의 저 밑에 보면은 제조업자는 다른 곳이고 그 땡땡 마트가 마치 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품이 바로 PB 상품이죠. 이때 그 땡땡 마트도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네,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밑에 있는 뭐 판매업자, 대형 마트, 홈쇼핑 다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시공, 완성 작업 위험을 보상하기 때문에 시공한, 즉 시공이 이루어진, 시공이 끝난, 그렇죠? 그 내용에 해당되는 기재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 즉 점유권이 넘어간 이후에 보험 기간 중에 생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바로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면책약관은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면책이에요. 이 부분은 보증 채무의 영역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 배터리가 결함으로 터졌어요. 그럼 그 핸드폰 자체에 대한 손해는 생산물 배상 책임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핸드폰을 제조 판매한 업체나 아니면 그 업체가 가입한 보증보험에서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대체 이것도 결국은 생산물 자체에 대한 손해와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있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재건축 아파트가 다 완공되고 건설회사는 거기를 이제 다 정리하고 재건축 조합에 이제 일이 끝났습니다. 돈 주세요라고 하고 떠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붕괴 사고가 생겼다면 그 붕괴 사고로 타인의 재물이나 타인의 신체에 손해가 발생했으면 생산물 배상 책임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붕괴된 건물 자체에 대한 손해, 그렇죠. 그것은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영역이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보증보험 영역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에요. 네. 자, 그래서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은 판매인 특별약관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이 약관은 어떤 것이냐면, 자,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신다면 제조물 책임법상 제1차 책임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과 같이 또 표시업자 이런 업자들이 먼저 책임을 지고요. 자, 소비자는 누구한테 구입을 했죠? 그렇습니다. 판매인에게, 판매업자한테 구입을 했기 때문에 생산물의 하자로 손해가 생겼다면 당연히 먼저 찾아가는 사람은 판매업자가 될 것이고요. 이 판매업자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 제조업자 등을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예, 그걸 알려주지 않았거나 또는 알 수 없을 때는 제2차적으로 누가 책임을 진다 그랬죠? 맞습니다. 판매인이 책임을 지게끔,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게끔 우리 제조물 책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판매인 특별약관이라는 것을 첨부할 수 있고요. 이때 판매인 특별약관을 첨부했을 때 이 판매인은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첨부가 되는 것이고요. 이때 해당되는 피보험자의 유형은 뭐죠? 예, 제가 피보험자 할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네, 추가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상 책임보험 영역에서 추가 피보험자가 뭐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판매인 특별약관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지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 2차적인 책임을 누가 지느냐? 판매업자가 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원활하게 실무적으로 제일 원활하게 판매인 특별약관이 첨부되는 것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바로 홈쇼핑 같은 경우예요. 자, 홈쇼핑은 다른 사람이 제조하고 생산한 물건을 소개시켜주고 판매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이때 이 상품을 홈쇼핑 방송에 내주는 조건으로 뭐 일정한 퍼센트를 받는다 이런 계약을 다 하겠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판매인 특별약관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판매인 특별약관 가입한 보험증권 가지고 오세요. 얼마짜리 이 상품에 예상되는 판매 가격, 판매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보험증권 가입해서 가지고 오셔야 저희가 홈쇼핑에서 판매해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주로 하는 것들이 판매 특별약관이 가장 많이 빈발하고
이제 효용도가 높은 부분이 이제 그렇게 홈쇼핑 같은 그런 경우들입니다. 뭐 백화점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과의 관계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자,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 있어서 생산물의 범위는 제조물과 음식물, 그 다음에 천연물, 완성작업 위험까지 포함하는 것이고요. 제조물 책임법은 인간이 가공한 제조물, 음식물만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등호의 관계가 생산물의 범위가 더 넓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서 만약에 피보험자의 법인상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만약에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에 해당한다면 피보험자의 법인상 손해배상 책임은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완성작업 위험이나 또는 천연물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민법상 책임으로 법인상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과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자,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과 도급업자 특별약관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례까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과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 그리고 도급업자 특별약관 이 세 가지의 보험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즉 양립할 수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네, 어느 동일한 하나의 사고에 대해서 세 가지 보험이 설사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의 보험만 적용이 되지 나머지 두 가지 보험은 적용될 일이 없고 하나의 사고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보험, 즉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 도급업자 특별약관이 두 개가 동시에 적용이 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시설 각각의 면책약관, 즉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 그다음에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도급업자 특별약관의 각각의 면책약관에 해당되는 부분의 영역을 이미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에 보시면요.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제물 또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제물에 대해서는 면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점유를 벗어났다. 제가 아까 아파트 재건축이 끝났어요. 아파트 다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건설회사는 그 현장에서 떠난다 그랬죠. 자, 건축을 하고 있는 과정에는 점유자는 누구냐면 건설회사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다 완성돼서 재건축 조합에 그 아파트를 이제 완성됐습니다. 우리는 갑니다라고 하고 떠났을 때 그럼 뭔 거죠? 그렇죠. 건설업자의 점유를 벗어난 것이죠. 벗어났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누가 어디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에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해당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디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냐? 바로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핸드폰을 구매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조업자, 판매업자의 점유를 벗어났죠. 그 영역에서는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죠. 자, 도급업자 특별약관. 자, 면책약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신다면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 그렇죠. 양도 이꼴 점유 같은 얘기죠.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는 도급업자 특별약관에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자, 재건축 중인 아파트 아주 양도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재건축 중이니까 이때는 어디서 보상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급업자 특별약관에서 보상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양도했어요. 재건축 조합이 이제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그러면 어디서 도급업자 특별약관에서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이 영역은 어디다?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의 영역, 그 중에서도 무엇이죠? 네, 완성작업 위험의 영역인 것입니다. 자,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제물.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된장찌개, 뜨거운 국물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제가 된장찌개 시켰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자, 그런데 된장찌개 갖고 와서 제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맛있게 드세요 하고 종업원이 저쪽 들어가셨어요. 이제 다른 일 보러 가셨어요. 이때부터 자, 저는 식당 안에 있지만 이 된장찌개 점유권은 저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온 이후에 발생한 문제는 어디서 보상해 주는 거죠? 네,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자, 밑에 항목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도구업자 특별약관, 시설 소유가이자 특별약관,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보험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사례 문제를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자, 공공칼국수 식당의 종업원 김공공 씨라는 분이 음식물을 제공하던 중에, 그렇죠, 바닥에 물기가 있어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국물이 쏟아져가지고 식당 손님한테 화상을 입혔어요. 이때 보험사의 보상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 법률상 책임부터 하나 보신다면요. 자, 식당 종업원이니까 피보험자는 누가 될까요? 그렇죠. 공공칼국수집이 될 것이고요. 이 종업원 김공공 씨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이때 공공칼국수와 종업원 김공공 씨와의 관계는 사용관계죠. 따라서 칼국수집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은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죠. 김공공이라는 사람은 불법행위 책임이 있을 것이고요. 예. 이렇게 돼서 이제 칼국수집이 가입한 배상 책임보험을 찾아봤더니, 자, 시설 소유가이자 특별약관, 도구업자 특별약관,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그 중에서도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걸 가입하고 있었어요. 자, 이때 적용되는 보험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시설에 관련된 식당이라는 시설의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어디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시설 소유가이자 특별약관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자, 지금 식당 종업원이 사고를 일으킨 곳은 식당 내부죠. 시설을 떠났나요? 떠나지 않았죠. 그렇다면 도구업자 특별약관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고요. 자, 점유권이 넘어갔는가요? 무슨 얘기냐면 음식물에 대한 점유권이 식당 손님에게 넘어갔나요? 그래서 시설을 벗어나지 않고 시설 내에서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 또는 재물에 해당하는가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첫 번째 사례는 시설 소유가이자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례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칼국수 식당에서 식사를 이제 하고 계셨어요.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었으면 칼국수가 누구에게 점유가 넘어갔죠? 그렇죠. 시설을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시설 내에서 누구에게, 피보험자인 칼국수 식당에서 손님에게 점유가 넘어간 음식물에 해당하죠. 그런데 그 음식물에 날카로운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손님이 다치게 됐어요. 이때 그러면 음식물이라는 건 뭐죠? 네, 맞습니다. 인간이 가공한 제조물이고요. 따라서 공공칼국수 식당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은 제조물 책임법상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보상을 해주면 될까요? 예,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식당 같은 경우가 가입하는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이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이에요. 그래서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에서 이 경우는 보상해주면 되고요. 자, 시설 소유가이자 특별약관은 왜 면책이죠? 그렇습니다. 자, 시설을 벗어나지 않고 점유가 이전된 음식물 또는 재물로 생긴 손해이기 때문에 시설 소유가이자 특별약관에서는 보상하지 않고요. 도구업자 특별약관 마찬가지고요. 예,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공공칼국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던 손님이 바닥에 잔존한 물기에 미끄러지면서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보험사의 보상 책임은? 자, 이 부분은 결국은 뭐예요? 일본에 있는 문제와 거의 같은 문제이고, 자, 일본에서는 사실은 자, 법률상 책임이 사용자 책임이 주된 책임이 되겠지만 밑에 세 번째 사례에서 법률상 책임은 그렇습니다. 공작물 소유자 점유자 책임이 되겠죠. 공작물인 식당에 물기라는 하자로 손해가 생겼기 때문에 이 경우는 법률상 책임은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담보하는 보험은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에서 담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례 조금 구분해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한 번 더 비슷한 유형으로 또 준비를 해온 게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이제 이번에는 엘리베이터로 제가 내용을 좀 바꿨는데요. 자, 엘리베이터 회사가 있고요. 이제 이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공장에서 엘리베이터를 만드는데 납품을 하기 위해서 이동 작업을 하던 중, 즉 어디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베이터 공장 안에서 일을 하고 있죠. 시설 내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직원 A와 공장을 방문 중인 택배회사 직원 B가 사망했습니다. 보험사의 보상 책임 어디서 보상해 주죠? 일단 범상 책임은 뭘까요?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 될 것이고요. 자, 보상은 어느 보험? 그렇죠.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에서 보상을 해주면 되고요. 누구를 보상해 줄까요? A와 B일까요? 아니죠. A는 피보험자의 피용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업무 수행 중 사상했으므로 산재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타보험 조항 면책약관 적용돼서 A는 면책, B만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공공 엘리베이터 공장에서 완성된 승강기를, 그렇죠. 다 만들었어요, 승강기를. 설치까지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설치하기로 했던 A 빌딩, 구매자겠죠. A 빌딩에서 작업을 하던 중이네요. 하던 중 직원 B의 과실로 A 빌딩 직원 C가 사망했어요. 이때 보험사는 어떤 보상 책임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시설을 벗어났습니다. 벗어나서 타인의 일을 완성해 주기로 했어요. 이때 공공 엘리베이터는 이제 도급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발주자 도급인은 누구죠? 네, A 빌딩이 되겠죠. 예. 이때 그렇다면 여기서 적용되는 보험은 네, 그렇습니다. 도급업자 특별약관에서 A 빌딩의 직원 C를 보상해 주는 것이고요. 자, A 빌딩의 직원 C는 피보험자의 피용인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공공 엘리베이터예요. 따라서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아니므로 설사 근무 중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어디서 도급업자 특별약관에서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공공 엘리베이터 주에서 완성된 승강기를 설치했어요, 빌딩에. 그리고 설치 과정상 하자로 인해서 설치된 승강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고인 거죠? 이것이 바로 완성 작업 위험, 즉 모든 도급 일의 완성에 대한 업무를 마치고 떠나왔어요. 이제 엘리베이터는 그야말로 이제 누구한테 넘어간 거죠? A 빌딩에게 점유가 다 넘어간 거죠. 그런데 설치 과정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마치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거와 같은 상황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이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다 한다면 어디서 보상해 준다? 그렇습니다. 완성 작업 위험은 생산물 배상 책임에서 보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 두 번째는 도급업자 특별약관, 세 번째는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각각의 보상하는 보험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사례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사례들은 이제 뭐 자기 부담금 이런 내용들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보시면 손해액이 1억이고 한 사고당 한도도 1억, 1인당 한도도 1억, 자기 부담금이 1,000만 원일 때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은 만약 이 보험이 국민영업배상 책임보험이라면 손해액에서만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지요. 자, 1인당 한도 1억 원 이내고 한 사고당 한도 1억 원 이내니까 손해액 1억 원이면 일단 한도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을 손해액에서만 공제하면 그렇습니다. 얼마 지급하느냐? 9천만 원을 지급하면 되죠. 자, 이때 영문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사고당 한도 1억 원에서 디덕터블, 즉 자기 부담금 1,000만 원이 빠진 자, 눈에 보이는 증권상의 한도는 1억 원이지만 실제 적용되는 한도는 9천만 원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국문이건 영문약관이건 9천만 원이긴 하지만 어디서 그렇죠. 한도 자체가 달라진다는 부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자, 만약에 첫 번째 문제가 손해액이 2억 원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국문약관에서는 2억 원에서 자기 부담금 1,000만 원을 빼면 1억 9천인데요. 1인당 한도 1억, 한 사고당 한도 1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1억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영문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는 자, 자기 부담금 1,000만 원을 손해액 2억 원에서 빼도 1억 9천이고요. 이때 한도에서도 자기 부담금 1,000만 원을 빼기 때문에 한도가 9천으로 축소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고, 따라서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는 지급하는 보험금은 9천만 원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이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이 달라진다는 거 이해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손해액이 2억 원, 한 사고당 한도, 1인당 한도 마찬가지로 1억 원이고요. 자기부담금이 1천만 원, 총 보상 한도 10억 원 중 이미 9억 원을 소진했어요. 자, 그렇다면 손해액이 2억 원이라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려고 봤더니 1인당 한도, 한 사고당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이 됐어요. 그런데 총 보상 한도가 있어서 살펴봤더니 다행히 1억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죠? 1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총 보상 한도 10억 원 중 기지급 보험금이 9억 5천이라고 한다면 설사 손해액 2억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1억 9천이 각각의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1억 원이 산정이 된다 하더라도 총 보상 한도 안에서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5천만 원만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총 보상 한도의 역할이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손해액이 2억 원이고요. 이때 치료비가 5천만 원 포함이고 한 사고당 한도 1인당 한도 1억 원이고 자, 메디컬 페이먼트 한도가 1천만 원입니다. 자, 메디컬 페이먼트라고 이미 조건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문약관은 따질 필요가 없이 영문약관으로 가입한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1천만 원이고요. 이때 지급할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한다면 자, 우리 영문약관에서 어떻게 배우셨죠? 메디컬 페이먼트가 어떤 보험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초보험이라고 했습니다. 치료비에 있어서는 기초보험이다. 한도가 1천만 원인데 손해 2억 원 중에서 5천만 원의 치료비가 들어있으니까 1천만 원은 이미 여기서 먼저 한도를 채워줍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것은 치료비 4천에 나머지 손해 1억 5천에서 1억 9천이 남아있죠. 자, 이 1억 9천에서 자기부담금 1천만 원을 빼면 1억 8천이 되고요. 그런데 한 사고당 한도가 1억인데 여기서도 자기부담금 1천만 원을 빼면 9천만 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커버리지 A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9천만 원이고요. 커버리지 C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1천만 원이 돼서 합산액이 1억이 됩니다. 자, 이때 만약 메디컬 페이먼트라는 커버리지 C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9천만 원만 지급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메디컬 페이먼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의 위치, 손해액과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는 방법 같이 이 사례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인 요양 간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가 환자의 식사를 도와주던 중. 자, 요양보호사 뭐죠? 전문인. 이때 그러면 이 노인 전문 간호센터가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이라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고요. 시설 소유 가해자 특별약관이라는 보험도 가입하고 있다면 시설 소유 가해자 특별약관은 전문인 영역이기 때문에 면책이 되고요. 어디서만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에서만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과 일반 배상책임보험의 선후관계, 즉 중복보험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갑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본인의 반려견을 옆집 을에게 맡겼다. 을은 반려견을 산책하던 중 반려견이 보행인을 물어서 상해를 입혔다. 보험사의 보상 책임은. 자, 만약에 일단 범상 책임부터 생각을 해본다면요. 자,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 이제 문제가 되는 사례인데요.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 있어서 점유자는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만 해당하기 때문에 옆집 을이 현재 직접 점유자이기 때문에 갑은 이 반려견의 소유자이긴 하지만 범사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을만 범사 책임이 있고요. 을에게 적용되는 책임은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 될 것이고, 자, 만약 을이 우리가 오늘 학습하셨던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을이 가입한 보험에서 병의 손해를 보상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갑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제 이번엔 애견 호텔 업자 을에게 맡겼는데 또 똑같은 사고가 생겼어요. 산책을 시키다가 이때 범상 책임은 누구에게만 있다? 그렇죠. 애견 호텔 업자 을에게만 있고 이때 책임은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 될 것이고요. 자, 만약 이 애견 호텔이 영업배상 책임보험 시설 소유 가해자 특별약관을 가입했다면 그렇죠.
그 보험에서만 보상해 주면 되고요. 만약 갑이 가입한 보험, 뭐 예를 들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라든지 이런 이제 개인생활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했겠죠. 이때 이 배상 책임보험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배상 책임의 기본적인 전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다면 배상 책임보험은 작동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사례와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해설, 그리고 도구업자 특별약관, 일부공사 추가 특별약관, 건설기업자 특별약관의 면책 사유 같이 한번 꼭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